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냥짜리 여인. 조선 선조 16년 때의 일이다.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것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지으려 하오. 이 해도 얼마 남지는 않았으니 경이 서둘러 종계기록의 승인을 받아오시오. 명받잡겠나이다. 전하. 종계기록은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의 출생에 대해 왜곡해 기록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명과의 관계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내지 못한 외교적 숙제로 10여 차례나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승인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었다. 이에 선조가 이번에야말로 기어코 이 문제를 밝히고 명의 승인을 받아내려 결심하고 언명을 내려 사신단을 꾸렸다. 그렇게 선조의 명을 받은 사신은 서둘러 명나라로 떠났다. 얼마 후 사신 일행은 북경을 30리쯤 남겨두고 잠시 통주에서 여독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사신 일행은 사명의 완수가 걱정되어 도무지 편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쉴 수가 없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요? 어명이 지엄하신데 이번에는 꼭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신 무리 중 외국어 학당에서 공부하던 서생 홍순원이 역관을 맡고 있었는데, 그 사안이 심각하고 책임이 중한지라 걱정과 근심으로 답답함이 도무지 가시질 않으니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통주 길거리 구경을 나섰다. 한참을 낯선 이국의 거리를 거닐며 이것저것 구경해 보았으나 도무지 울적한 심회는 진정되질 않았다. 이럴 땐 술이 딱이지.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홍 역관은 이내 호젓한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술 몇 잔을 얼근히 마시고 나와보니 홍등가 거리마다 매달린 울긋불긋한 등불이 통주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이따금 술에 취한 불황자들만이 비틀거리며 소리쳐 노래하고 지나갈 뿐이었다. 한껏 술 기운이 오른 홍 역관은 그 등불을 따라 정신없이 한 걸음 두 걸음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집집마다 문 앞에 달린 청사초롱불 밑에 간판이 붙어 있고, 그 밑에는 100냥짜리 방, 200냥짜리 방, 400냥짜리 방이라고 가격표가 적혀 있었다. 홍 역관은 가격표를 훑어보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발길을 옮겨갔다. 이렇게 한참을 걷다가 어느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득 발을 멈추었다. 발길을 멈춘 집 앞 가격표에는 1000냥짜리 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천냥? 천냥이라. 대체 얼마나 예쁜 기생이기에 천냥이나 받을까? 홍 역관은 문득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천냥이면 큰 돈인데 그 돈을 내고 하룻밤만 기생과 놀고 갈 놈이 있을까? 홍 역관이 비아냥거리듯 중얼거렸다. 홍 역관은 글도 잘하지만 활과 칼도 잘 쓰는 호걸이었다. 게다가 기생집에도 남 못지않게 드나들며 술과 오입을 즐기니 풍류를 아는 사내 중의 사내였다. 이러한 홍순원에게 1000냥짜리 기생집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홍 역관은 이내 호탕하게 문 안으로 쑥 들어갔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웬 노인이 마중 나왔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안내했다. 비록 기생방이지만 조금도 기생방 같지 않고 마치 어느 벼슬아치 집 사랑방 같았다. 방 안에 있는 족자와 장식함이 품이 있어 보였고, 공손히 일거일동을 취하는 노인도 결코 기생의 안내역을 맡은 그런 노인은 아닌 듯 보였다. 어쨌든 그는 1000냥짜리 기생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 그간의 근심 걱정은 벌써 잊어버린 듯하였다. 상공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은 미소 띤 얼굴로 차를 따르며 말하고는 다시 안채로 들어갔다.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홍 역관은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천냥? 천냥이라. 내가 지금 나라 돈을 축내려는 것인가? 도대체 뭐라는 게지? 그러나 술이 아직 덜 깨었는지라 에라 모르겠다. 이왕 나라 돈을 쓰는 건데 100냥을 쓰나 1000냥을 쓰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다.
속으로 모든 것을 작정한 홍역관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기생을 다시 머릿속에 그렸다. 천냥짜리니 아마도 선녀 같겠지? 홍역관은 천냥이라는 가치를 순전히 그 여자의 얼굴로만 환산하고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선녀가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노인이었다. 손님,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렵니까? 노인이 공손히 묻자 홍역관은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다. 그야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오. 그러자 노인은 다시 안채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다. 이 집에 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시니 아씨의 소원을 풀 때가 되었나 보군. 홍역관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곰곰이 생각했다. 참, 아씨라는 사람의 소원은 대체 뭘까? 이윽고 발소리가 나고 이내 방문이 열렸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기대하던 천냥짜리 선녀가 아니라 10살 된 듯한 어린 소녀였다. 홍역관은 적잖이 실망했다. 저 아씨께서 모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천냥짜리 기생을 구명하겠구나. 시. 홍역관은 두루마기를 입고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소녀는 좁은 복도를 지나서 후원으로 들어갔다. 홍역관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니 한편에 기와집이 있고 처마 끝에 달린 청사초롱 서너 개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눈부신 등불빛 속에 칠보단장으로 화장을 한 여인이 양옆에 시녀를 거느리고 홍역관을 맞이하며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홍역관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나랏돈을 축낸다는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감탄사만 절로 새어나왔다. 와우, 과연 천하 일색이로구나. 홍역관이 다가가자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그를 맞이한 다음 말없이 방문을 열었다. 홍역관은 호화찬란한 방 안을 들여다보고 객실에서 받은 느낌과 똑같은 충동을 받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어느 벼슬아치네 집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 같았다. 정말이지 기생과의 하룻밤 놀이에 돈 천냥을 버리러 온 듯한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잠시 후 여인이 시종들을 물리며 말하였다. 너희는 처소로 가거라. 네, 아씨. 그러더니 여인이 홍역관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홍역관도 그 여인에게 웃음으로 답하고 그녀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밝은 등불 아래에서 보니 여인은 정말로 예뻤다. 양귀비를 100명 갖다 놓는다 해도 무색하리만큼 예쁜 여인이었다. 눈초리며 몸가짐이며 태도가 기생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높은 집 별당에서 고이 자란 귀한 집딸 같았다. 처녀가 사뿐사뿐 홍역관 앞으로 다가와서 다소곳이 절을 했다. 공손히 절을 한 여인은 윗목의 그림처럼 앉아 아무 말 없이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인은 아직 피지도 못한 한 송이 꽃 같았다. 이 아름다운 꽃송이가 모질고 사나운 비바람에 휩쓸려서 그대로 꺾이고 마는 순간이 닥쳐온 것이다. 홍역관은 기생이라기엔 어쩌면 이렇게도 참한 규수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한편 천냥이라는 가격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해서 죽겠구먼 하면서 황홀한 자태에 넋이 쏙 빠져 있을 때였다. 여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상공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감사의 말을 어찌 다 드리겠습니까? 별말을 다 하십니다. 홍역관은 이렇게 대답하고 여인을 지켜보았다. 여인은 수줍은 얼굴로 다소곳이 앉아 홍역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자 홍역관은 분위기를 모면하려 말을 시작했다. 멀리 타국 땅에 와서 낭자 같은 여인을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소. 그대처럼 고상한 여인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벽 쪽으로 돌아앉아 두 어깨를 들썩였다. 홍역관은 여인이 우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천냥이라는 막대한 돈도 아끼지 않고 객지의 고단함을 풀러온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홍역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여러 날 낯선 땅에서 피곤한 몸을 그대에게 풀어볼까 하고
천냥이라는 큰 돈을 내려 하는데 무슨 일로 객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오? 홍역관은 무슨 곡절이 그 눈물에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었던 것이다. 여인은 슬며시 돌아앉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고 대답했다. 대단히 죄송하옵니다. 소녀처럼 미천한 계집에게 천냥을 주시는 고귀한 분을 마음 유쾌하게 모시지 못하고 이처럼 눈물을 보여 무어라 사죄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운 까닭을 말했다. 천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께 뭘 망설이겠습니까? 소녀는 기녀가 아니라 어엿한 호조신랑의 딸이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천냥을 쓸 곳이 있는데 연약한 계집의 몸으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팔면 천냥 가량은 될 것이나 나머지 천냥은 구할 도리가 없어 부득이 이 몸을 팔려고 그런 현판을 내건 것이옵니다. 몇백 냥씩 해서 여러 손님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님을 받아서 어려움을 면하고 천년만년 그 손님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한 것이옵니다. 그러면 사람 된 도리에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공은 타국 사람이라 이 밤만 모시면 영원히 헤어질 것이 가슴 아프고 언제까지나 상공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서글퍼서 우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홍역관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기녀도 아니고 처녀에다 호조신랑의 딸이라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홍역관은 이렇게 속으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짓거리더니 여인에게 물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오? 한번 들어봅시다. 집안에 흠이옵니다만 이제 무엇을 더 이상 속이겠습니까? 소녀의 아버지께서 호조신랑으로 계실 때 어느 불량배에게 속아 국고금 2,000냥에 손을 대고 마셨습니다. 그 죄로 옥에 갇히셨는데 당장에 2,000냥이라는 큰 돈을 변상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지라 생각다 못해 결국 제 몸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상공의 은덕으로 내일이면 아버지께서 무사히 풀려나오시게 되었으니 이 밤을 유쾌히 보내시옵소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명랑한 낯빛을 하더니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홍역관은 그를 쳐다보는 여인의 애처로운 눈빛에 동정심이 마구 솟구쳤다. 내 그런 안타까운 내막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하늘에서 내린 효녀에게 잠시나마 나쁜 마음을 품은 내가 잘못이었소. 자, 여기 2,000냥이 있으니 이것으로 고생하시는 부치를 구하시오. 홍역관은 허리에 찼던 1,000냥짜리 전대 두 뭉치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보았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홍역관을 잡고 매달렸다. 상공, 이같이 큰 돈을 아끼지 않고 이 천한 몸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떠나시는 것은 부당한 줄로 아옵니다.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격해 주는 것이오. 그러니 그리 알고 받으시오. 그렇게 홍역관이 여인을 뿌리치고 떠나려 하자 여인은 다시 그에게 애걸했다. 정 그러시다면 제 말 한마디만 듣고 가십시오. 홍역관은 여인의 간곡한 청에 할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상공을 수양아버지로 삼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남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 집 족보에 올려 후대에까지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같은 아리따운 수양딸을 둔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난 그럴만한 신분이 못 되오. 또한 감히 이름을 댈 만한 놈도 못 되오. 그저 홍역관으로만 알아두시오. 그리곤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집을 나왔다. 여인은 울면서 문 앞에까지 나와 그를 전송했다. 그렇게 홍역관은 공관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랏돈을 2,000냥이나 사사로운 데 썼으니 어찌 마음이 괴롭지 않겠는가. 날이 밝자 명나라 조정에 들어간 사신단은 종계계록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 백방으로 애썼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의 노력에도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나랏돈을 낭비한 죄를 물어 그를 의금부에 가두었지만 즉시 처형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홍역관이 옥에 갇힌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날 때였다. 선조가 다시 종계계록 승인을 받아오라 엄명을 내렸다. 이번에는 정사의 황정욱, 부사의 김계휘로 정할 것이다.
정부사의 능력이 중하다고는 하나 말을 옮기는 역관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지라. 만일 이번에 또 성사하지 못하고 오면 역관을 참할 것이다. 상감인 선조의 뜻이 이러하니 역관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입맛까지 잃을 지경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서로 먼저 가려고 손을 썼을 테지만 이번에는 서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 100 중에서 99는 잘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니 이번 사신 일행으로 뽑히면 그것이 바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역관들의 근심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다. 이럴 때 홍역관이 있었으면 역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역관이 탄식했다. 그러자 역관들은 모두 홍역관을 떠올렸다. 아까운 사람이 옥에 갇혀 있다니, 쯧쯧쯧.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모두 한숨만 쉴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역관이 무릎을 탁 치고 말했다. 오호라, 그리하면 되겠구나. 무슨 방도가 있는 게요? 홍역관은 옥에 갇혀 있고 이왕 죽을 목숨이니 역관들이 얼마씩 돈을 모아 홍역관이 써버린 나랏돈 2,000냥을 갚아주고 그를 이번 사신단 일행의 역관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생기가 돌며 하나같이 동참하였다. 다음 날 역관들은 모아온 2,000냥으로 홍역관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 그날로 옥에서 나온 홍역관은 처음에는 동료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자유로운 몸이 된 줄로만 알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를 표했으나 얼마 후 진실을 알고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 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래, 사람의 인명은 제천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결심한 홍역관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자네들이 나를 구해준 보답으로 이번 역반은 내가 맡겠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모두들 일이나 잘 되게 빌어주게나. 얼마 뒤 홍역관은 사신 일행과 함께 다시 수만리길을 떠났다. 그리고 통주에 도착했다. 사신단 일행은 공관의 짐을 풀고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했다. 누구보다 홍역관에게는 차마 잊을 수 없는 곳인지라 감회가 남달랐으니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날이 밝자 일찍이 사신 일행은 명나라 수도의 관문인 조양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 일행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조양문 앞에서부터 길 양편으로 비단을 쳐놓고 제인과 낙인들이 흥겹게 악기를 타며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홍역관과 사신단 일행은 어리둥절했다. 전에도 사신으로 왔었지만 이렇게 굉장한 광경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말고 다른 귀한 국빈이 오는 모양일세. 환대가 이리도 극진하니 말일세.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울긋불긋한 사방을 두루 구경하면서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금은으로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단장한 수레가 사방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신단 쪽으로 오고 있었다. 잠시 후 수레는 그들 앞에 다다르자 멈추었다. 그러더니 수레 안에서 풍채 좋은 명나라 고관이 내리더니 사신 일행에게 다가와 묻는 것이었다. 홍역관이 어느 분인가요? 사신들 가운데 정사 부사를 다 젖혀놓고 역관부터 찾자 일행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홍역관은 죄인처럼 어쩔 줄을 몰라 와들와들 떨며 앞으로 나가 아뢰었다. 소인이 홍역관이옵니다. 그때였다. 아니, 홍역관은 물론이고 사신 일행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명나라 고관이 일개 작은 나라의 사신, 그것도 말단인 역관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것이 었다. 얼떨떨해서 어쩔 줄 모르던 홍역관도 재빨리 깍듯하게 맞절을 했다. 장인께서 먼 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고관의 입에서 떨어진 뜻밖의 말은 조선의 사신 일행과 인산인 해를 이루고 구경하던 명나라 백성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누구시온지요? 수인을 어찌 장인이라 부르십니까? 잘 모르실 것이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용한 자리에서 울리기로 하겠으니 어서 이 수레에 오르십시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명나라 고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수레에 타기를 권했다. 도대체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 홍역관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의아할 뿐이었다. 내키지 않는 듯 수레에 타면서도 사신단 일행 쪽을 보며 곁눈질로 도와달라 청해보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수레에 올랐다. 그러자 명나라 고관이 그에게 말했다. 저는 예부시랑 석성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3년 동안 명나라에 오시지 않아서 더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이 나보고 장인이라니. 홍역관은 뒤를 의심하면서 장인이라 부를 때마다 크게 놀라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잠시 후 수레는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 앞에 이르렀다. 석시랑의 집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윤이 자르르 흐르는 복도를 지나 객실까지 홍역관을 안내한 석시랑은 계집종이 내온 차를 권하며 말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와서 말씀드릴 사람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홍역관은 잠시 후에 나와서 말씀드릴 사람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라며 속으로 생각하다 보니 도무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열린 문으로 아름다운 귀부인이 시녀를 앞뒤로 거느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귀부인의 뒤를 따라서 석시랑이 벙글벙글 웃으며 들어왔다. 홍역관은 들어오는 귀부인의 얼굴을 얼핏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은. 수줍은 듯한 부인의 얼굴. 그녀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바로 그 여인이 아닌가. 그녀는 홍역관을 3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홍역관의 머릿속엔 3년 전 어느 날의 하룻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귀부인의 눈에는 반가운 듯 감격에 넘친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은인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다. 홍역관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그간 건강하셨는지요? 아, 이게 누구신가? 그래, 부친께서는 무사히 나오셨소? 아버님 덕택에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되고 저도 예부시랑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홍역관은 이 상황이 그저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아버님이라고 할까? 아, 그렇지. 홍역관은 3년 전 그날 밤 여인이 자기를 수양아버지로 삼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옆에 있던 석시랑도 덩달아 자기 아내를 구해준 외국인에게 끝없는 감사를 드리며 연신 홍역관에게 장인이라 부르니 이보다 더한 환대가 없었다. 아, 오늘 같은 날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날 밤 석시랑은 조정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홍역관의 아름다운 마음의 경의를 표하며 예를 올렸다. 정사와 부사도 홍역관의 간청으로 석시랑 집에서 같이 묵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뒤 조선의 오래된 외교적 숙제였던 종계계록은 석시랑의 주선과 조정 대신들의 건의로 무사히 승인받을 수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신들의 파견에도 얻지 못한 승인을 홍역관의 선행 덕에 이룰 수 있었으니 함께 갔던 정사와 부사도 몹시 기뻐했다. 사신들은 석시랑의 안내로 북경을 비롯한 여러 곳을 구경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홍역관 일행이 떠날 때도 석시랑 내외가 조양문 밖까지 전송을 나왔다. 그때 그 부인은 헤어짐을 무척 섭섭해하며 보은단이라고 수놓은 비단 300피를 주었다. 아버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드리는 것이오니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아니요. 이건 받을 수가 없소. 그대의 고운 마음만 내 마음에 담고 가겠소. 홍역관은 여인의 반복된 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중히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종계계록의 승인을 얻게 해준 석시랑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번 일이 잘 된 건 모두 석시랑의 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주십시오. 딸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얼마 후 사신 일행이 압록강 근방에 이르렀을 때였다. 석시랑의 집사가 급히 말을 달려 사신단 일행 앞을 막고 서서 말했다. 석시랑께서 보내시는 비단 300피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조양문 밖에서 홍역관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던 보은에 보답하는 비단이었다. 이번에 큰 사명을 완수해 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오. 헌데 비싼 비단까지
난 받을 수가 없으니 가져가시오. 안 됩니다. 꼭 받아주십사 하는 두 분의 간곡한 말씀을 받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홍역관이 또다시 사양했지만 석실랑의 집사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수양딸의 정성을 생각해 비단을 받아 들고선 멀뚱히 말을 달려 돌아가는 집사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한편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지 못해 걱정하던 종계계록이 무사히 승인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며 선조는 용안에 만족과 웃음의 빛을 띠었다. 더불어 홍역관의 선행을 듣고는 토상과 함께 그를 당능군으로 봉했다. 훗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 원병을 청하러 갈 때 당능군 홍순원이 역관으로 따라갔다. 다시 석실랑을 만나게 된 홍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는 석실랑을 뵙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시절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었구려. 때마침 석실랑이 병부상서 벼슬에 올라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는데 덕분에 교섭은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니 얼마 뒤 이여송 군대가 조선의 원군을 보내와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다 한다. 홍순원은 실제 인물로 조선 중기의 한어통역관이자 외교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몇 년 전 명나라로 갔을 때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랍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통문관지와 택리지 등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한 역관의 선행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선행을 베푸셨나요? 선을 행하면 복을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을 행하는 습관으로 복 많이 받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